트럼프가 그때 한 말이 현대차는 관세 낼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날 때렸어요.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막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걸 우리는 제거부터 하겠다고 나가야 돼요. 제가. 근데 참 재밌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같으면은 사실 그 호재를 먼저 이게 내부 정보자가 네. 밝힌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사라. 네. 그래 놓고 있다가 관세 90일 유예. 네. 이런 돌아가는 것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건 그 내면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충격을 받을 만한 그리고 위기감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다음에 내부 경제 문제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증시 문제도 있었고 채권 문제도 있었고 자, 요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 트럼프가 이제까지의 스타일 이걸 좀 바꿀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그 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 연장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한마디에 세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업하듯이 국가를 운영한 게 잘못이고 국가 경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 아닐까? 말씀 들어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글로벌 어덜트라고 해서 옆에서 정말 제어를 했던 분들이 계신데 다들 트럼프하고 원수같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정말 충성파들만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쪽에서 커리어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사고적 측면에서 트럼프하고 유사하게 사고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 의견이나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본시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유권자의 반응 그리고 외교적인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이 가야만 제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을 굴복시키는 어떤 식으로인가 굴복하기 전까지는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하는 대로 그 미국의 트럼프의 원하는 대로 이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잘 글로벌적으로 수습이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사실 지금도 트럼프가 중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굴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버티면은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선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그렇죠. 초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공화당 안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민중봉기 일어날 것도 아니고 정권이 막바로 교체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더 많이 어렵고 힘들어지더라도 내부적인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중국이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면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힘겨루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중국에서 특별하게 뭘 얻어 못 내면 자기가 계속해서 이분은 뭐 자기가 한 거를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취약한 나라들 쥐어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우리한테 와서 내한테 키스 S 했다 이런 애들은 그리고 뭐 자판기 같이 현금 자판기처럼 얘들은 누르면 나온다. 그런 나라들이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협상을 한다는 건 매우 잘못된 자세다. 그런 것들을 좀 트럼프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강한 상대한테 어떻게 보면 리스펙트를 가져요. 네. 그리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약하게 나오면 밟아버려요. 지금까지. 우린 그걸 보고도 한국이나 일본은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일단락 90일 시간은 벌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더 계속해서 파장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국민들에게 자기 업적 또는 성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만한 국가들을 쥐어짤 가능성이 있다. 그 만만한 국가에 우리가 들어갔을 들어가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과의 그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본, 한국 같은 만만한 국가들에게서 이제 뭔가 쥐어짤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게 지금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를 했죠. 그러면서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하나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무역 관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하려는 그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 좀 정확히 그래서 뭐 분석해 이제 주시죠. 패키지로 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하나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현안들을 패키지로 하는데 패키지로 할 때 우리가 협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로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실 어이가 없는 게 우리 한미 그 자유무역 때문에 한 90 수입품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98% 이상이 무관세예요. 네. 농산물 이런 거 빼고 대부분이 무관세고 그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더 많아요 품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그 나프타 후속인 그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를 안 매겨요. 네.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이 26%를 때렸거든요. 저는 이거는 주한미국 대사진 뭐 대리대사지만 외교부에서 초치를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권 국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눈치만 보고 거기서 벌써 하나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 정말 저자세를 통해서 가서 저자세를 하고 잘 봐주십시오 하면은 잘 봐줄 거라는 그런 착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일본 봤잖아요. 일본 진짜 다 퍼주고 지금 뒤통수 맞은 뒤통수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일단 받은 거는 받은 걸로 치고 여기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좀 대행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가서 엎드려서 못 받쳤던 거죠. 안 그랬으면 일본같이 했었고 뒤통수 똑같이 맞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다행히 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대행이라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대행하고 협상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음 정권이 지킬지 안 지킬지 거기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관계 한일이 중국과 가까워질까 해서 조급함도 있고 또 하나는 만만한 쪽에서 업적을 내자고 해서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상대가 지금 더 약하죠. 그리고 그렇죠. 대행 체제에서 했지만 차기 정부에서 안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걸 너희들이 안 지켜 해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조기에 패키지로 해서 90일을 벌었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90일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른 쪽들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 들고 나가서 이렇게 먼저 바치겠습니다라는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90일 유예가 없었다면 이제 더 급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일단 90일 벌었죠. 다 벌었죠. 그리고 60일이 있으면은 대선. 새 정부가 들어와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 어설프게 그렇게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해야 되고 새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미국에서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미국에서 정말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 지금 뭐 언론 보도긴 한데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관세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방위비 그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너희들이 내라. 트럼프가 공약할 때 100억 불 받겠다 1년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합의한 거 10배를 올려라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걸 최종적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농산물 같은 거 조건들 더 좋게 시장 액세스하게 하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측 의도가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다 들어주거나 해서 나머지 어떤 언론들 보니까 미국이 그걸 원하면 그거 주고 다른 건 다 이제 면제받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뭘 면제받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TA가 있는 멕시코, 캐나다도 자동차 관세는 매겨요. 네. 품목 관세는 예외를 안 해줘요. 우리가 미국하고 합의를 봐서 FTA도 있고 하니까 관세, 상호 관세 없애자고 해도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그런 거 25% 다 먹어요. 근데 지금 아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상호 관세, 기본 관세 10%도 영향은 주지만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 자동차예요.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지금 뭐 매긴다고 하다가 말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예외 품목이 들어가요. 네. 전략 품목으로. 그러면 자동차도 보면은 25% 전 세계 다 먹인 거 우리한테만 안 먹이는 거 있을 수 없어요. 현대차 보세요. 정의선 회장이 가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보겠다고 해서 다 있는데 혼자 뛰쳐가서 엎드려 가지고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때 한 말이 현대차는 관세 낼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날 때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트럼프는 뭐죠? 크레이지 전략이라고 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크레이지가 아니고 그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할 수. 근데 일본 얘도 보고 다른 독일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이나 일본 회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현대차만 혼자 가서 배신 때리고 가서 쪼아리고 해서 잘 보여서 해줄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았죠. 일본이 한 거 보고도 그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5% 한다고 하더라도 토요타라든지 미국의 GM 같은 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불리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문제는 25% 올라가면 차값이 엄청 올라가서 소비가 줄어서 이게 충격이 그 물가 상승으로 오는 충격들이 크고 그래서 소비자 불만이 엄청 커져서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일단 자동차 25% 개별 관세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거는 한국 GM이에요. 군산 안 그래도 지금 어렵죠, 어려운데 경제가. GM 공장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여기서 만든 걸 대부분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25%를 맞게 되면은 그럼 GM이 공장 폐쇄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25% 지금 뭐 한미 상호 관세가 지금 10%로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미 수출에 있어가지고 정말 큰 변화가 있을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 빠졌죠? 그다음 철강, 알루미늄 25% 들어갔어요. 철강, 알루미늄이 25%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수출 자체가. 그런 것들 빼고 나서 대미 수출 큰 품목들은 품목 관세로 무관세 또는 관세를 맞게 돼 있는데 나머지도 영향을 받죠. 중소기업부터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앞장서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느냐?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혁산카드로 알래스카에 LNG 개발하는 거 지금 한국하고 일본한테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퍼줄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에 막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던 거를 우리는 재검토하겠다고 나가야 돼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삼성 반도체 공장도 네. 그렇고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 투자를 한참 했는데 정권 딱 바뀌면서 다 모든 거 없었던 걸로 해버리면서 그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또 보면은 뭐 조선이라든가 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미국에다 좀 돈을 좀 투자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또 4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하는 거하고 원하는 거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를 우리도 원하는 거 못 해줄 수도 있고 해주는 거 줄일 수도 있다는 것도 바게닝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렸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또 보복당할까 새 가슴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정부의 협상팀의 한계고 능력의 한계고 정말 협상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원하는 거 주고받을 거 가지고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튕길 걸 튕기고 협박할 건 협박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뭐 100억 불 주고 나서 딴 것만 면제해주면 해줘야 된다. 그런 식의 협상을 하면은 협상이 아니고 그냥 갈기 그냥 밟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착취당한다. 착취죠. 그런 협상의 대상으로서 그런 나라나 사람들은 그런 같은 사람들은 전혀 존중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쪽의 의견을 이제 물어는 보되 우리는 지금 결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 정권 때까지. 근데 뭐 그쪽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뭔가 정- 시간을 벌자. 그렇죠.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협상 카드로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뭐 100억을 왜 다 주나요? 저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래됐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략적 유연성 이야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상황에서. 그런 거. 근데 실제로는 허용은 안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협상 카드 왜 100% 우리가 주둔비를 내나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북박이로 해가지고 오로지 북한 문제에 집중한다. 그래서 100% 내라.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그게 북한 문제 지키고 하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한국민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 모든 이익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둔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유연성 이야기하면서도 100% 내라?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건이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사실 전략적 유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양보를 하고 그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뭐 나아가서 안 되면은 우리가 유럽에서도 너희들 지켜야 된다. 우리한테도 지금 안 하면 우리 빠지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도 그렇게 핵무장 우리 자주국방 하겠다라든지. 하겠다. 네, 그렇게 가든지 해서 그걸 뭐 진짜 실행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쪽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 그런 카드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극히 자기 검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장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협상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과거에 일기 때 한국 정부는 캐시머신이라고 그랬죠. 누르면 그냥 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다. 호구로 보고 있죠. 한국, 일본이 호구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당하면 안 되는데 일단 어쨌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정부로 모든 결정권을 좀 미루면서 시간을 벌고 그쪽의 의도를 좀 정확히 파악하자. 이게 가장 좀 현실적이고 좀 지금 대행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이제 미국에 투자가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먼 미래를 보고 한 전략적 그 자랑 결정은 아닐까요? 글쎄요, 그건 현대차한테 좋을진 몰라도 우리나라에게 좋은 그렇죠. 일이 우리 아니죠. 경제는 뭐 빠져나가는 거니까 네, 일이. 우리도 정부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기업의 정부예요. 재벌의 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정책적인 그 일들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 송금을 하면은 법인세를 면제를 시켜주기 시작해요. 그럼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삼성이나 현대차 이렇게 가서 공장을 지으면 거기도 주 정부 같은 데서 보조금도 주고 이러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인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본국에 송환할 때는 우리가 받죠. 대부분 나라들이 세금을 다 받아요. 미국도 안 받다가 지금 받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고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법인세 안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경기도 나쁜데 해외 공장으로 많이 나갔고 해외에서 돈 번 거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세요라는 정책을 해요. 이건 매국적인 정책이에요. 나라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는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더 줘요. 네. 매국이에요. 매국 행위이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런 정책들을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과거의 개도기식 마인드를 가지고 해요. 그때는 기업이 한국에서 공장을 돌린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공장을 짓고 해서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은 국내 정책의 가장 기본은 국내 고용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반하는 어떠한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가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너스를 얹어주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면 마치 금메달 올림픽에서 딴 것 같이 박수 치고 있어요. 이건 매국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만에서 TSMC가 그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대만의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만의 일자리 몇만 개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걸 우리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야 돼요. 매국적인 언론이죠. 그런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미국에 가서 르포를 해서 무슨 삼성이 가서 지어서 한국에 뭐 이게 뭐 커졌니 어쩌든 그런 기업 홍보 같은 국익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언론이고 정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기업들이 외국의 공장을 짓고 국내의 공장을 짓고 할 때 의사결정의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국내를 버려라는 정책과 언론의 태도다.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본도 그 뭐 와타나베 부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해외 투자가 막 붐을 이뤘던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투자. 그래서 일본 자체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침체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도 근데 그거 보고 일본 따라서 해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는. 근데 왜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리쇼어링 팔러시를 쓰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그쵸. 있고요. 이번에 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몰라도 이 트럼프 정책이 상당한 지속이 된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믿을 수 없다는 그렇죠. 생각.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뭘 대안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면 미국 일국적인 이 팍스 아메리카노라는 이 체계가 종말에 지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 국제 질서가 굉장히 이제 바뀔 수 있는, 물론 이게 트럼프가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수습을 하면서 다시 어느 정도 봉합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와서 많이 수습하고 봉합을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터졌고 이게 다시 옛날같이 봉합이 되면 없었던 것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국제 환경이 바뀔 때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산업 전반적인 포지셔닝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외교도 하고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을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차기 정권이 정말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